여러분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과세거래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전 시간에 우리 부가가치세는 소비 능력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 대해서 과세할 건지 이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의 과세사항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국내거래. 그런데 부가가치의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표현한다 했다, 그죠? 재와 용역의 공급. 여기 바로 국내 거래에 있어가지고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소비지급 과세 원칙에 따라 수입국에 대해서 세금 매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때 세금 내야 되죠? 수입자.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국내 거래, 국외 거래.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그죠? 국내 거래인 재와 용역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세무일급에서는요, 수입에 관한 얘기도 조금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약간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재화와 여러분들 세 가지 개념이 좀 나와야 돼요. 재화와 용역이 뭡니까? 재화가 도대체 뭔지, 그죠? 용역이 도대체 뭐고, 공급이 뭔지. 이 세 가지 개념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과세사항이 재화의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개념이 뭐냐? 이걸 지배하는 개념이 뭐냐 하면 재화의 공급이란 말은 일단은 인도가 뭡니까? 재화가 되기 위해서 인도 혹은 양도라는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개념이 있다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것이고, 용역의 공급은요. 용역이란 말은 그러니까 우리 세법상의 용어인데요. 영무의 제공이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몸으로 떼어놓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세법상 용어는 영무 제공이라 해요. 영무 제공. 영무 제공이라 하고, 또 하나가 대여 개념. 양도가 아니라 대여하는 개념이 있죠. 대여라는 개념이 있으면 이거는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재화랑 용역을 구분하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우리가 좀 일단 이걸 구분하는 실익이 뭐냐 이거죠. 구분 실익이 뭐냐 이거잖아요. 왜 굳이 재화와 용역으로 구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거는 다분히 뭡니까? 조세 정책적 목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법을 만들 때 어떤 특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고 싶은데 만약에 저렇게 큰 개념으로 구획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일이 열거해야 돼요. 그 한국 산업표준 분류에 따른 업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종을 다 찍어야 돼. 이 업종, 이 업종은 과세 안 한다. 이 업종은 해야 돼.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있죠. 그러니까 폴더를 두 개를 크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이. 그럼 용역 업종은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을 만들 때 이걸 좀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의 공급, 재화의 공급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의 공급에는 대부분 여러 가지 조세 정책적 목적에서 경감하려는 목적이 용역에 조금 있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건설업이랄지 음식점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용역 업종으로 구분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실익이 있구나 그걸 이해하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재화의 공급 볼게요. 우리 법에서 표현하고 있는 방법 그렇습니다.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자, 그러면 어떤 계약 행위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고 법률상 원인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는 거네 이 말이잖아요. 계약 행위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고 법률 행위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원인이 밑에 보면 이게 계약상 원인, 법률상 원인 따라 뭡니까? 재화. 그럼 재화가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우리 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재화의 범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개념. 뭘?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인도 양도라는 개념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재화의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재화의 공급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실질 공급도 있고요. 실질 공급이 있고요. 간주 공급이 있다. 그죠? 실질 공급은 말 그대로 이런 있죠. 원인에 따라 가지고 어떤 행위가 나타난다라면 실제로 공급했다고 보자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처음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간주 공급은 말 그대로 뭐예요? 의지하겠다. 공급한 걸로, 판매된 걸로, 매매된 걸로 보겠다는 개념이 뭐예요? 바로 간주 공급이 되겠죠. 시험에서는요, 실무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무에서는 간주 공급이 나타나면, 실무에서는 나타나면 그냥 무시해요. 그냥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무시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요, 되게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실질 공급은 나타나고 간주 공급은 이제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포커스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재화의 공급은 다 실질 공급이 있고 간주 공급이 있어요. 근데 용역은요, 실질 공급인데 이건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용역의 간주 공급은 원칙적으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거를 좀 이해하고 재화의 개념, 용역의 개념, 공급의 개념을 이해해서 우리가 보되 가장 먼저 여기 시험에 4가지 논점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그죠? 재화의 간주 공급이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화 한번 볼게요. 재화의 정의가 뭐냐 이거죠. 재화의 편견이 있습니다. 사람은 재화가 만져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재화라는 말은 뭐 만져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의 부가치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화의 정의는요, 그렇지 않아요. 재화의 범위에 보면 무채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채물과, 유채물은 알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상품 제품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불구하고 뭐가 있습니까? 건물, 기계, 비품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즉, 이 말은 바로 제품을 팔았대요. 제품을 만약에 판매했다. 그럼 재화의 제품이 재화에 해당이 되고 팔았다는 말은 공급에 해당이 되니까 공급의 가장 대표적 개념이 매매니까. 그럼 이거는 과세거래구나. VAT를 그죠? 과세거래, 즉 세금을 내야 될 거래구나. 이렇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건물을 팔았다 하더라도 뭐야? 매출액은 아니지만 뭐야? 예, 우리 과세 표준에 과세 대상은 포함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걸 조정하는 명세표가 우리 법인세법에서 배웠잖아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표 할 때 조정된 후에 매출액과 그 다음에 부가치세법의 과세 표준에 차이 나는 거를 규명하는 명세표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표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어떤 차이를 유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 어디서 나타난다? 범위가 다르다. 그죠? 그 유채물 안에는 뭐야? 상품 제품뿐만 아니라 뭐야? 다른 있죠. 건물, 비품 등을 포함하는데 여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참고정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단서에 뭐라고 되냐? 단 참고정권은 뭐예요? 예, 그죠? 소유권이 이전되는 정권으로 재화의 범위에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수표음, 주식, 채권, 상품권 등은요. 상품권을 팔았다고 해서 이걸 그저 과세거래 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유가증권, 주식, 채권을 팔았다 해서 그건 과세거래가 아니라고요. 아니 주식 팔면서 VAT 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포함되니까. 이거를 팔아본들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 등인데 이게 통화도 해당이 되죠. 통화. 등에 그냥 통화. 통화도 해당이 되죠. 통화는 돈이잖아요. 그죠? 돈은 여러분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거 동전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형체가 있잖아요. 유채물이잖아요. 얘를 줬대요. 줬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걸 팔았다는 거잖아요. 이걸 재화의 공급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돈을 주고받으면요. 무조건 다 세금을 내게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 여기서. 은행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은행에 있잖아. 돈 빌리고 하는 거래가 뭐예요? 과세거래가 아니고 매세거래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근데 요거 얘기 좀 할게요. 참고정권이 뭔지. 참고정권은 우리가 결국은 이 정권이라는 말이 결국은, 그죠? 이게 종이 같은 거잖아요. 근데 참고정권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한다 이 말이잖아요. 단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참고정권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우리 상장 주식을, 그죠? 여러분들이 실물 주식을 사고 팔까요?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실제 실물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해요. 그냥 그 주식은 실제로 내가 주식을 산 적이 없다고요. 그냥 명의만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주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주식은 분명히 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주식을 발행했다면 주식이 실물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식을 어디에 냅두고 거래하냐면 잊어버리면 선의의 피해자 등 여러 가지 권리관계가 복잡하니까 그 예탁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나요? 예, 정권 예탁원. 꿈의 직장이라는 정권 예탁원 몰라요? 거기에 냅두고, 그죠? 내가 객장에서 사고 팔면 거기에 있는 물건이 내 소유권이 이전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 정권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참고 내가 정권을 샀지만 정권을 사는 동시에 그 참고에 있는 물건이 내게 되는 것들이 뭐예요? 바로 참고 정권인 거예요. 내가 참고 정권을 샀을 때 임시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 정권을 샀다면 거기에 임치가 뭐죠? 임시물. 참고에 있는 물건이 뭐예요? 내가 이걸 삼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있죠. 정권은 재활을 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밑에 보세요. 여기 중요해요. 세물금은 나와요. 참고정권 중에 임시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참고정권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임시물이 뭔지 알죠? 창고에 들어있는 물건이 참고정권을 사는 순간 내게 되면 그럼 재화의 공급이 되니까 내가 VAT 과세거래인 반면에 임시물에 수반이 되지 않는 참고정권은요. 그냥 내가 유가정권만 산 거잖아요. 그거는 그죠?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좀 알아주세요. 세무일급에서는 출제되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아둡니다. 그래서 임시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참고정권을 매입한 경우에 이 거래는 과세거래를 본다면 틀린 거다. 임시물의 반환이 수반돼야 된다. 내가 참고정권을 사는 순간 물건도 같이 따라오는 개념이죠. 그 개념이 바로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는 거다. 알겠죠? 이거 좀 알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볼게요. 무채물 보겠습니다. 무채물은 만져지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해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무채물이 뭘까요? 두 개. 바로 정기랑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국전력은 여러분들 회사에서 매달마다 보게 되는 증빙이 됩니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게 되면 요금 고지서 밑 오른쪽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쓸 수 있도록 있죠. 가름이 되고 거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죠? 작성한 날짜가 있거든요. 대가의 각본을 받기로 한 날에 공급시가 되고 그 날짜에 딱 끄는 그죠? 세금 계산서로 가름할 수 있는 있죠. 그 정비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VT가 붙어 있다 그러면 전기를 공급하는 거는 과세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전기는 제어로 볼 거냐, 용료로 볼 거냐, 차이를 구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은 용료를 보지 않고 뭘로 봅니까? 전기는 바로 있죠. 재화의 개념으로 포함해서 재화에 공급하는 사업자를 한국전력이 결국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개념을 약간 더 확장을 해볼게요. 적용을 이제 해볼 때 재화의 개념은 대충 말씀드렸고요. 용역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볼게요. 자, 용역의 개념은 재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 및 이렇게 되죠. 모든 영무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걸 말하죠.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라고 했을 때 기타 행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용역 공급은 영무 제공 및 뭐라고요? 재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용하게 하고 돈을 받는 업종.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어딜까요? 부동산 임대업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 뭐죠? 부동산은 재화, 건물이니까 매매하면요. 매매, 인도, 매매. 재화의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일만 하는 거는 부동산 중개업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사람이 그죠? 보여주고 수수료 받는 거잖아요. 집 보여주고 수수료 받는 거고. 부동산 임대업이 혼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예요? 재화지만 그걸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은 어디에 포함시킨다? 용역의 그죠? 공급으로 봐서 그쪽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VAT에서는요, 부가치세법에 어떤 공급행위가 일어났으면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구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거 한번 볼까요? 권리는 뭐죠? 권리 자체는 특허권. 그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건설업 매너가 있거든요. 건설업 매너는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매너가 있어야 돼요. 뭐 토목기사 몇 명, 그죠? 뭐 건축기사 몇 명,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죠? 매너가 있는데 얘를 사고 팔 수 있어요. 사고 팔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됩니까? 라고 질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내가 건설업 매너를 팔게 되면 이걸 과세거래 1하면 뭐야? 세금을 끊어야 되는 거고, 과세거래 아니라면 뭐야? 안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럼 건설업 매너가 권리에 포함되는지 보니까 뭡니까? 여기에 포함되더라 이거죠. 권리가 포함되는 거고, 이거를 뭐야? 그죠? 권리를 양도하면요. 그죠? 권리가 이제 무채물이 되니까, 이게 인도 양도가 되니까 뭐야? 재화의 공급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양도할 때 세금 계산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양도 인도가 아니고 빌려주고 대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특허금 같은 거 빌려주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요거는 용역의 공급이다. 아시겠죠? 구분하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큰 그림만 먼저 볼게요. 큰 그림 보고 여기, 그죠? 간주 공급 볼 건, 재화의 공급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다. 재화의 공급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간주 공급이 있다. 그러니까 실질 공급은 요거고, 간주 공급은 요거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크게 이제 두 개로 대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화의 공급의 정의가 있죠. 계약 및 법률상 원인에 따라 해당 있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 등을 뭡니까? 인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계약상 원인과 법률상 원인이 뭐냐 이거잖아요. 그죠? 이런 원인에 따라 뭡니까? 이런 원인에 따라 만약에 이런 행위가 일어났다라면 이거는 그죠? 공급으로 봐서 실제 공급으로 보겠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공급이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설명할 건데요. 공급이라는 거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공급은. 이게 이제 공급이라고 보면 이 중에서 뭐 계약상 원인도 있고요. 법률상 원인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법률상 원인이라 하면 요거는 계약상 원인이라 보고 요거는 법률상 원인이라 요건 계약상 원인 요거는 법률상 원인이라 보겠습니다. 원인이 이런 원인에 따라 이런 행위가 일어났다면 그죠? 이거는 공급으로 보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뭘까요? 바로 가장 큰 걸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매매라고 하잖아요. 매매 계약 있죠. 매매 계약. 이 부분 가장 크다고 보면 돼요. 공급 중에 가장 큰 개념이 바로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가공 계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공 계약. 여기에서 여기 매매 공급 중에서 가공도 있을 거고 교환도 있을 거고 이런 것 등등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법률상 원인에 따른 거는요 일반 경매도 있고요 일반 경매도 있고 이런 것들은 수용이라는 그 개념도 있네요. 또 이걸 토탈에서 뭡니까? 토탈에서 다 뭘로 봅니까? 예, 그죠? 공급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은 아주 일반적인 거. 청약과 성락에 의해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가공 계약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은 그죠? 좀 아시고 그 다음에 뭐 경매 이런 것들을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볼게요. 대신에 이제 나눌 때 공급이 아닌 걸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아예 공급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아예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 아예 이런 거래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세금 매기는 거래를 보지 않겠다는 거래가 요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주공급하고 요거 크게 보시고 요거 아닌 거 세 개를 알아야 돼요. 시험에 뭐가 나올까요? 여기 나오죠. 당연히 여기 나오겠죠. 사람들이.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가공계약, 가공에 대한 얘기 한번 볼까요? 가공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공.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공은 좀 여러분이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 공급 중에서 가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가공계약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도 있고요. 공급으로 보는 가공도 있고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떤 가공은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야. 어떤 가공은요? 이거 용역이야. 이렇게 구분한다 이거죠. 도대체 구분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가공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모든 공정을 다 못하면 우리 회사가 외주를 주는 거잖아요. 외주 가공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성한 부분을 띄어가지고 그죠? 일 맡기고 돈을 지급하는 게 바로 가공이고 그 가공을 해주는 업체가 우리의 중심 그죠?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공업체. 그리고 가공업체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가공을 해준다 이거죠. 근데 오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모피를 만드는 회사라고 할까? 땡땡 모피. 땡땡 모피. 자, 모피는 원단을 러시아에 수입해요. 근데 내가 원단을 일단 어떤 일정한 형태로 재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가봉을 하고 그 다음에 옷을 뭐 단추를 달고 이렇게 해서 결국 완성이 될 건데요. 그러면 원단을 가지고 단순히 뭐예요? 잘라만 주세요라고 해서 가공을 의뢰하면 가공업체는 뭐만 해준 거예요?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 안 하고 뭐만 해준 거예요? 단순 가공만 해준 거잖아요. 잘라만 줬잖아요. 그리고 다시 납품했잖아요. 그럼 내가 한 거는 뭔가? 그 단순히 영무만 제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주요 자재를 부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단순하게 그저 가공만 해줬다면 이걸 뭘로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게 바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고 어디에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 지금 재화의 공급으로는 이 가공이잖아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면 이 가공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오다를 받았는데 가공업체인데 잘라도 주고 어차피 단추도 내가 달아야 되는데 네 돈으로 사서 단추까지 달아주세요 하면 그 내가 돈 줄 때 그 단추값하고 같이 줄게요. 이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 회사가 한 거는요. 가공할 때